김현정의 뉴스 쇼. 국정원에 쌓인 적폐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또 나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NLL 녹취록 공작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이다 하면서 NLL 녹취록 들고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것이 당시 국정원의 공작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놀라게 해도 될 텐데 하루에 한 가지씩 꼬박꼬박 나오는군요. 곧이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놀라야 할지 걱정입니다. 요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 중에는 어금니 아빠 사건도 빠질 수가 없죠. 딸의 친구를 살해해서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결국 어제 이모 씨가 살해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현장 검증에 나선다네요. 그 현장 검증에 주목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어금니 아빠의 현장 검증입니다. 어금니 아빠로 불려온 이모 씨 결국 살해 혐의를 시인한 거죠? 네, 그동안은 친구 딸이 약을 잘못 먹고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어제 결국 살인 혐의를 시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씨 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네. 이 씨는 피해 여중생을 특정해서 딸에게 부르라고 했고 딸은 그 친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로는 여러 명 친구를 불렀는데 그중에 이 학생만 왔다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콕 집어서. 그게 아니라 이 학생을 콕 집어서 부른 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씨가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찰은 오늘 오전에 이 씨를 대동해서 현장 검증에 나서는데요. 예.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망우동 자택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죠.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확인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살인 혐의는 시인을 했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이 씨 아내의 자살 경위 또 아내가 이 씨 계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 등을 두고도 의문이 여전한데 앞으로의 수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네요. 참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풀어야 할 의문들이 아직도 많네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미국 세이프가드 대응에 나선 우리 민관입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전방위예요. 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우리 업체의 세탁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나서는데요. 오늘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책 회의를 엽니다. 삼성과 LG 관계자는 산업부 또 외교부 측과 잇따라서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업계와 정부 각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죠. 미국은 오늘 19일에 국제무역위원회를 열어서 수입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데요. 이에 맞서서 우리는 삼성과 LG전자가 공장도 건설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미국 현지에 큰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은 공청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FTA, 한미 FTA를 두고도 미국이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시금석이 되는 사안 같아 보입니다. 이 세탁기 문제.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모로코 2군에 짓밟힌 한국 축구입니다. 뭐 평가전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참담한 패배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죠. 어젯밤 스위스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 1평가전에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앞서서 2대4로 패한 러시아와의 평가전에 이은 유럽 원정 2연패고요. 특히 최정예로 나섰던 러시아와 달리 모로코는 2군으로 한국을 상대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죠. 그렇죠. 한국은 K리거를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선발 명단의 대부분이 주력 선수였거든요. 경기 내내 의미 없는 실수가 반복됐고 투지도 없었고 개인기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본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한국 축구 이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고민이네요. 신태용 감독도 그런 말 했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못할지 몰랐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랄 만한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해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북한인 추정 해커에 의해서 해킹당해 중요한 기밀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북한 지도부에 대한 밝혀졌습니다. 참수 작전이 적힌 작전계획 501호가 포함된 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유사시에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은 작전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 계획인데요. 이 중요한 비밀 문서가 이미 지난해 9월에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들이 무더기로 북한 해커들한테 털렸다는 건데요.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김정은 참수 계획이 김정은 손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기밀 자료가 어디에 보관돼 있다가 어떻게 털린 거예요? 우리 군에서 쓰는 이렇게 통신망을 국방망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거보다 더 이렇게 비밀을 다루는 걸 전장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 개는 분리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냥 쓰는 건 인터넷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방망은 인터넷망이랑 연결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해커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맞는데 통합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이걸 연결하는 잭이 있었던 거예요. 저 공사할 때는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신속하게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놔뒀다가 그 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국방망으로 들어가서 자료들을 빼낸 거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인터넷 우리 시중에서 쓰는 인터넷망하고는 당연히 분리가 돼 있어야 되죠. 이게 섞이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 잭을 잘못 꽂아놨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꽂은 사실을.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해서 해커들한테 털린 겁니까? 그렇죠. 어이가 없죠. 양적으로는 얼마나 유출이 됐다고 합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이걸 조사했던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235GB 정도가 나갔다. 235GB면은 어느 정도예요, 그게? 통상 우리가 A4 용지를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데 A4 용지 1,500만 장 좀 된다 그래요. 1,500장이 아니라 1,500만 장이요? 네. 와. 양이 많죠.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답답하고 이게 해킹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답답한 거는 235GB가 나갔는데 그중에 어떤 문건이 나갔는지 확인된 거는 53GB밖에 안 되니까 20% 조금 넘게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 한 80% 좀 안 되게는 뭐가 나가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해킹의 특성상 그렇답니다. 나갈 때 들어와서 빼나가고 나면 오래된 건 다 지우고 나가기 때문에 정보 흐름을 이렇게 좀 추적해보면 어느 정도로 나갔다는 건 확인할 수 있는데 뭐가 나갔다는 건 모르는 거죠. 워낙 방대한 자료니까. 그러니까 해커들이 자료 빼내가면서 원 서버에 있는 건 지우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사해 가는 게 아니라 지우고 가는? 아니 지우고 가는 거는 아니고 빼나간 흔적을 없애는 거죠. 흔적을 그러니까 자료는 남아 있는데 뭘 빼갔는지 말하자면 발자국을 다 지우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뭘 빼갔는지 모르는. 235GB를 가져갔다는 걸 안 것도 다행이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뭐 이게 약간 좀 이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사이버전은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와 북한 간에는 사이버전이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당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 제가 밝힌 것처럼 어이없이 당한 경우도 있지만 매번 우리만 당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나간 것들이 상당히 양이 많긴 합니다만 그중에 작전 계획이 나간 걸 많이 걱정들 하시고 저도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작전 계획의 전체 통으로 다 나간 건 아니고요. 일부가 조각조각 나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자체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있는 그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워낙들 많이들 불안해하니까 지금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어이없는 건 그래도 어이없어요. 기가 막히죠. 거기에 지금 김정은 참수 계획까지 들어있다라고 공개를 하셨는데 그럼 혹시 이것보다 더한 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참수 계획은 작년에 그 9월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군이 제시했던 개념이 흔히 우리 3축 개념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MPR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량 보복하는 거 그죠? 예. 북한이 만약에 우리 공격하면 대량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게 이제 KMPR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수 계획이라는 거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나간 거는 그렇게 KMPR에서 들어있는 작전 개념으로서의 참수 작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래요? 어쨌든 이 참수 계획에 근본 원리는 비슷할 거니까 추정컨대 예. 그게 나갔다는 거고요. 그게 비밀 자료로도 분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일반 자료로 돼 있었던 거죠. 아니 지도부 유사시의 지도부 제거 계획이면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문건일 것 같은데 왜 분류가 안 돼 있었죠? 이게 아주 세밀하게 이제 나간 걸로 확인된 건 아주 세밀한 자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요라 그러잖아요. 요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되게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거기도 상당히 뭐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만 무슨 경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비밀 분류는 돼 있지 않았고요. 일반 자료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류가 돼 있지 않더라. 이거 좀 물어보셨어요? 국방부한테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하신 분은 저 같으면 이걸 기밀로 분류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던데 군에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비밀로 정하고요. 그것보다 좀 낮은 거는 대외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급, 2급, 3급 비밀, 대외비를 흔히 이제 군사 기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거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류는 작성자가 결정합니다. 이게 2급이다, 3급이다. 작성자가. 그러니까 문서를 생산하는 사람이 기밀 여부도 결정하고 몇 급인지도 알아서 결정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맘이에요, 그냥? 그렇죠. 우리 흔히 옛날 말로 하면 엿장수 맘인 거죠. 엿장수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좀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기밀로 묶어서 이게 공개가 안 되게 해놓은 거는 문제가 있고요. 국회가 뭔가 자료를 좀 공식적으로 요구해도 기밀이라고 하면서 안 주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제가 나간 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건 아니냐. 군사 비밀 2급도 있고 3급도 있는데 그랬더니 별거 아니다 그래요. 별거 아니라고. 근데 국회가 달라 그러면 기밀이라서 안 된다 그러고. 그 이중잣대인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킹당해서 기밀 유출이 된 것도 문제고 거기 안에 있던 자료들 들여다보니 제대로 분류가 안 됐던 것도 문제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드러난 셈인데요. 김정은 참수계획 외에도 물론 지금 한 20%밖에는 우리가 뭐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20%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5015 작계도 유출됐다 그러고 3100 작계도 유출됐다 그러고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건? 그 내용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상당히 그 군사 기밀로 취급하는 거라 내용을 밝힐 수는 없고요. 그다음 작계 지금 말씀하신 작계도 통으로 다 나간 건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 극히 일부가 나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밝히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나갔는지 대략 우리 청취자들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도 불가능할까요? 아니 뭐 작전 계획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건이죠. 김정은 참수 계획은 5015에 들어 있었던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군의 입장인데 그거는 군의 특성상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군도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뭘 틀렸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보안사항이고 만약에 그걸 인들을 공개하면 북한이 만세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서로 이제 안 하는 게.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모르는데 북한은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아이러니네요. 상당히 이게 뚫린 건 의의없고 상당히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완전히 통으로 다 나갔고 우리 군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이거는 좀 안심하시라 이 말씀이시고. 근데 이런 해킹을 당한 게 작년 9월 아닙니까? 그때 해킹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보도도 나왔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털렸다는 거는 왜 1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건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틀렸는지 유출된 문건이 뭔지조차도 군에서는 기밀사항이고 그건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그때 기밀사항이어서 말 안 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 보도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좀 왜곡까지 했던 것 같아 이제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일반 국민이나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왜곡인데 별거 아닌 거를 북한 누가 가져간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고요. 아, 북한한테 별거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죠. 누구 가져간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좀 심각해서 저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예. 그리고 이게 아주 민감하게 신속하게 치밀하게 대응을 해서 후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게 봐주자면은 북한한테 이게 별거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별거 아니라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런 문건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유출됐는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다는 건 마치 좀 국민을 기만한 느낌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입장이나 저 같은 국회의원이나 이게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국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런 점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희 의원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밝혀내서 다행인데요. 제일 우려되는 점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뭐가 나간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우선 제일 답답하고요. 제가 이거를 공개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자고 결심했던 이유는 우리 군을 망신 주거나 안보 불안을 조성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자극을 줘서 다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후속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잡기를 수정을 하고 보완 대책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고 이런 와중에 조금 소홀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라. 이 메시지를 제가 주고 싶어서 그런 결심을 했는데 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여러 번 다짐을 해서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청취자 정민호 님이요. 네. 이제 북한은 아는 비밀을 우리 국회하고 국민만 모르는 셈이 된 거네요. 라면서.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따끔한 지적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35GB가 저는 그렇게 많은 양인지 몰랐네요. 1,500만. 우리가 컴퓨터 사면 하드 크기가 한 250메가, 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드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진 넣어놓고 자료 넣어놓고 이렇게 해도 다 하드를 채우지 못하는 한 20년 양이니까. 써도 계속 쓰는데 그 정도가 다 털렸는데 우리는 뭐가 털렸는지 지금 비밀이라서 안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네, 맞습니다. 근데 북한은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 기가 막힌 상황.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태블릿 PC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태블릿 PC 주인은 최순실 씨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신혜월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가 하면 그 태블릿 PC는 내 거야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태블릿 PC 실제 주인이 누군지 가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다시 시작된 태블릿 PC 진위 논란, 다시 뭉치고 있는 친박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하고 당원들은 아예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저도 어제 그 모습 봤는데요. 어제 한 수십 명 정도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이게 또 가능한지도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근데 국회 잔디밭에 태극기를 막 꽂았다가 이거 허가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철거하려는 국회 경위들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친박 단체들의 시위도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어제 또 열기도 했고 장기 농성에 들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또 김진태 의원은 이 검찰도 법정에서 태블릿 PC가 깡통임을 시인했다. 태블릿 PC를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흘 전부터 시작된 논란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선 캠프 SNS 본부에서 일했다고 하는 신혜원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내가 사용한 것이다.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부터 한 사흘 동안에 이런 일들이 점점 이렇게 격화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된 태블릿 PC 진위 논란. 그러면서 다시 결집하는 친박계.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으로 뛰어들었다입니다. 이거 어제 들은 말이에요, 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서요. 이건 천천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 진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자들이 우글대는 그 한복판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워놨다. 예. 이게 지금 친박 측이 바라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구속기한 만기 연장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끌어들인 것이긴 하지만 그렇겠죠.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 촛불 집회로 인민재판이 열렸고 지금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피를 흘리며 홀로 박 전 대통령이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태블릿 PC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만 가짜로 드러나면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박 대통령을 콜로세움에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박사모 입장에서는 이 구치소가 바로 콜로세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어떻게든 빼내서 불구속 상태가 되면 뭔가 후위를 또다시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닷새 앞으로 구속기한 만기가 지금 다가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하지 못하도록 다시 영장 발부하지 못하도록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진위 논란 그동안에도 사실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잠잠하다가 왜 다시 갑자기 불거졌는가? 구속기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연장하느냐 마느냐 풀어주도록. 지금 심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행간을 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행간은 그런데 최순실 셀카는 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태블릿 PC가 가짜라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신혜원 씨가 주장하는 근거는 한 두 가지예요. 뭐예요? 대선 캠프 시절에 나도 태블릿 PC를 썼다. 이거 하나고요. 거기에 뭐 드레스된 연설문이나 몇 가지 연설문이 들어있었다. 내가 이런 쓴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 이 주장이 맞다고 치죠. 그럼 태블릿 PC에 찍힌 최순실 씨의 셀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안 썼던 거라면 네. 그 신혜원 씨 것이 맞다면 신혜원 씨 셀카가 있어야죠. 거기에 왜 최순실 씨의 셀카가 들어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네.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셀카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조카 가족 사진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혹시 신혜원 씨가 최순실 씨하고 엄청 친해가지고 태블릿 PC 빌려줬었나? 며칠 빌려줬나?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움직인 동선, 독일이나 제주도 이런데 최순실 씨가 갈 때마다 따라다녔던 태블릿 PC는 그러면 어떻게 또 설명할 겁니까?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여행을 갔던 건가? 뭐 이제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답을 네. 줘야 되는 상황인 근데 거죠. 이게 또 근거가 안 되는 것이요. 태블릿 PC를 개통해 준 사람이 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한수 전 행정관이었거든요. 예. 이 김 전 행정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신 씨가 주장하는 태블릿 PC는 내가 최순실 씨에게 건네준 것과 다르다. 대선 캠프에서 쓰던 것 중 하나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 자체가 아예 다른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혜원 씨 주장이 맞다 이렇게 국민들이 공감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까지 나왔던 최순실 씨 태블릿 PC라고 나왔던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국민들이 믿어주겠죠.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박 대통령은 콜로세움에 갇힌 검투사가 아니었다입니다. 아까 콜로세움에 갇혀 있다라고 유영하 변호사는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탄핵된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지금 검투사입니까?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자와 검투사가 피 흘리도록 싸우도록 지시했던 오히려 로마 황제가 박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검투사가 이 사자하고 싸우도록 그 장면을 해놓고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지금 다시 검투사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을 설명하자면 오히려 박 대통령을 피 흘리는 검투사로 만드는 건 박사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모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콜로세움에서 구출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박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만기가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론전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콜로세움 안에 들어간 검투사로 만들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걸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오히려 거부감 느끼잖아요. 예, 이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오히려 여론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단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 콜로세움 안에서 막 전투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오히려 국민들은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이냐 석방이냐 이 이야기를 토론으로 한번 짧게 다뤄보도록 하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최창용님, 사이버 사령부가 이런 해킹, 북한 해킹 막으라고 있는 건데 여기서 댓글이나 달고 있었으니 참 하셨어요. 네, 생각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1부 여기서 줄입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주 내로 구속 연장 여부는 결정이 될 텐데요. 양측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는 그 양측의 논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죠. 어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이 타워 크레인 문제. 10년간 타워 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분의 이야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지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모욕죄 얘기를 하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시다가 댓글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적으시죠. 근데 여기다가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이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재판정에 올립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활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의 구속수사는 과하다. 불구속 재판이 옳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이 연장 여부를 두고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냉철하게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류여혜 최고위원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혜입니다. 예, 먼저 두 분의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현 대변인. 네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저께 형사합의 22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예. 재판부가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까지 일주일에 4번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하다는 데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최초의 SK와 롯데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한지 신문 절차를 갖겠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이제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라는 점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6일 이전에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입장이 법원에서 낼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추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속 연장이 네네.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신단 말씀. 자, 류여혜 최고위원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예상이라고 보다는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구속영장 연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김현 대변인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3-4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 이거는 인권의 유린입니다. 보통은 구속 재판인 경우에는 2주에 1번 정도 하는 것이 보통 통상의 예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4번 정도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했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SK라든지 롯데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기에서 검사가 한 번에 기소를 안 한 것을 수사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만 만약에 재판이 길어지고 있을 때 추가 기소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을 지적한다는 것은 저희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었는데도 왜 분명히 수사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했을까. 기소를 안 했던 거는 구속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 남겨뒀던 카드다. 제가 그냥 꼼수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꼼수다.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검찰 권력의 남용이다. 한 번에 다 하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었다고 하고 증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수사였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재판이었냐고 볼 때 일주일에 3-4번은 분명히 인권이 남용되었습니다. 구속 수사 절대 이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속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정말로 그것도.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국민들은요. 법원이 헌법이 추구하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이 바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죄 추정의 원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연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기한이 연장돼서는 안 된다. 그 근거로 인권 유린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추가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기소해도 될 거를 미리 하지 않았던 이런 꼼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구속 연장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주셨어요. 하나만 더 주장을 하자면요. 김현 대변인의 말씀을 먼저 좀 듣고 차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장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번에 구속 잠깐만요. 류여애 최고위원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네네. 목소리 두 분은 제가 헷갈렸네요. 자, 류 최고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아니요, 제가 마무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에 구속 기간이 만약에 연장된다면 이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김현 대변인님 답변 주시죠. 네, 사법부 독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이라도 더 공정한 법 집행에 방해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일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증인의 신문 그리고 증거인멸 및 불출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장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특히 남은 핵심 증인이 검찰 측만 해도 40명이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5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구속 상태에서도 의료기관 제출 없이 아프다면서 4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셨습니다. 불출석. 그리고 강제 구인도 거부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순실, 그다음에 안종범, 차은택 피고인 등도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이 만약에 증인이 이제 바깥에 있는 증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하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에 불출석한다거나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소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의 재청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현 대변인의 구속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네네. 나가서 증인들에게 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이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아직도 증인이 40명, 50명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나가는 것은 수사 재판에 또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그럼 아까 류여의 최고위원이 지적하신 핵심 근거, 인권 유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과정, 그다음에 파면 이루고 유례 없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역시 중요하지만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 사건에 연루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이재용 그 전 삼성 부회장의 경우는 징역 5년의 재판을 받아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3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최순실 그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1심 구형량이 7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고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이 지난 겨울, 봄을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권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 물론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중대한 사건이다.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엄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적폐가 형성되지 않고 청산되고 국민들이 공정한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당의 류호예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인데 일주일에 재판 서너 번 받아서라도 빨리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김현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김현 대변인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다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인 경우에는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 재판도 일주일에 3-4번을 강제로 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회의원 신분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자주 해도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해도 괜찮다는 말로 들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인권에 이런 말씀. 그게 바로 역차별입니다. 헌법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답변을 있습니다. 네, 김현 대변인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류호예 최고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제가 또 더 지적을 하자면요. 지금 계속해서 검찰이, 경찰이 그리고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거는 수사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를 더 할 게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수사 편의주의적인 거고요. 재판도 지금 재판할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재판 편의주의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인권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이야기하고 있을지 않으시면 안 되죠. 끝까지 다 저희가 시간이 워낙 제한적이어서요. 제가 지금 양쪽의 발언 시간을 재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 대변인 짧게 답변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류호예 최고위원이 얘기했 그 내용이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재판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은 굳이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4번에 걸친 신속 재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점을 좀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현 대변인 측에서 주장하는 구속 연장을 해야 된다는 핵심 근거는 증거인멸의 우려였거든요. 말을 맞출 가능성, 압박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류 최고위원 답변 주시죠. 그렇다면 구속 전에 증거인멸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어야죠. 구속하고 난 뒤에 다시 나올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검찰 그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전에 증거 자료 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증거인멸? 그건 아닙니다. 구속되기 전에 이미 기간은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검찰 수사 완료됐어야 하죠. 그거는 검찰의 수사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여기서의 증거라 하면 아마 증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압박할 가능성.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였죠. 충분히 그전에는 이미 청와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더 유리했죠. 지금은 절대 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압박해도 이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청와대에 대한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일이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도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역시 그러니까 증인과 말맞추기, 그다음에 증거인멸, 재판의 불출석, 증거 서류의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채고 의원님.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라면 모든 권력자는 다 구속 재판해야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된 것도 무리한 재판부의 일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살인적인 재판 일정을 밀어붙였던 것도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 건강 악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 대변인님?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구속 기간이 연장된 전례가 있고요. 건강 악화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휠체어 타고 재판장에 입장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다른 구속된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리한 재판 때문에 건강 악화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무리한 재판 때문에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거는 과도한 주장이다. 네. 지금 핵심으로 얘기하시는 건 계속 이제 증인과의 말맞추기 문제, 증거인멸의 문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 대변인님? 서류의 조작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서류 조작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영하 변호사께서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굶주린 사자에 우울대는 콜로세움에서 홀로 피 흘린다라고 인민재판이라고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탄핵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미 구속된 것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류최고 의원님. 안드로메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요, 이 상황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김현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예단입니다. 재판은 예단도 금지해야 됩니다. 재판에 대한 그리고 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념과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무죄 추정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럴 거야라고 먼저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만약에 맞다고 하면요.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 모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모두 구속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김현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모든 권력자는 다 구속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류최고 의원님 제가 지금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취자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 근데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 혹은 여느 국회의원이나 권력자의 사건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많이 주시거든요. 류최고 의원님 답변 주시죠.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해도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됩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고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인권을 생각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원칙이 무너져서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된다고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또 예외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법 앞에서 예외는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김현 대변인님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 주십시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 누구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 질서를 파괴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증거 서류를 조작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치욕적인 역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여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뭐 짧은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측의 핵심 근거들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 류여애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20층 높이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겁니다. 뭐 건설 현장이 다 그렇게 위험한 거지 하고 또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6번째고요. 사망자가 12명에 이릅니다. 모두 다 노동자들. 이들의 죽음을 가볍게 넘겨서는 결코 안 될 일이죠.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국입니다. 어제 사고 사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났나 했더니 해체 작업 중이었다고요? 예. 해체 작업이란 게 어떤 겁니까? 네, 공사가 끝나면은 타워크레인도 해체해야 되니까 그 높낮이를 조절해 가면서 서서히 이제 해체해 가는데 타워크레인 작업 중에 가장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죠. 가장 위험한 작업.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작업이고 그런 거죠. 예. 어제는 어떻게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저도 이제 밤늦게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먼저 가 있던 분들 제보도 받고 해봤습니다. 유추해 보면은 그 높낮이를 잘 조절해주는 그 상하강 장치가 있어요. 여기 현장에는 텔레스코핑 작업 장치라고 하는데요. 상하강 장치? 예. 타워크레인 건물이 올라가면은 또 그걸 더 높여줘야 되고 이제 해체할 땐 그걸 낮춰주면서 서서히 해체해야 되는 그 높낮이를 조절해주는 장치인데 거기에서 유압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발생된 걸로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장비가 이제 갈수록 노후화되는 것들이 많고 정기점검 같은 것들도 하지 않고 특히 타워크레인의 그 주요 구조부 항목이 있어요.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장치는 검사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검사원들이 왔을 때 그걸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계가 오래됐는데 그걸 미리 뭐 검사해서 알아챘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검사도 허술하게 됐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동안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인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할 때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앞뒤 균형을 맞춘 다음에 그 작업의 순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만 잘 지켜도 사고가 충분히 예방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빨리빨리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음 날 다른 현장에 공사가 잡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이제 속도전 작업이 하다 보니까 속도전이 벌어져요. 작업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박 대표님 타워크레인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몇 년이나 일하셨어요? 현장에서 한 10년 했고요. 면허 딴 지는 한 20년 넘었고요. 현장에서 10년이나 일하셨어요? 네. 그럼 그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렇죠. 주변에서 그런 사고 난 것들도 많이 듣고 보기도 했고. 듣고 보기도 하고. 지금 속도전이라고 말하셨어요. 네네. 이 타워크레인을 둘러싼 이 구조를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타워크레인 계약을 하는 데는 원청입니다. 원청이 타워크레인 장비 업체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죠. 그때 타워크레인 기사가 거기에 딸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설해체 작업자를 다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자기 회사 장비다 보니까 그 장비의 어떤 기계적인 특성이나 노후화된 거나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죠. 바로바로 교체도 되고 조치가 됐는데 20년 이후로는 이제 규제 완화 같은 게 많이 되면서 이걸 외주화로 돌려버렸죠. 그 설해체 작업은 개인 사업자들이 외주를 받아가지고 떴다방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해주고 다니는
그분들은 그날 하루 가서 그것만 해주기 때문에 이 장비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 미리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가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또 스케줄이 쫙쫙쫙 잡혀 있어요. 다른 현장에서. 그 현장 만약에 이 현장에서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은 그 다음날 잡혀 있는 현장들도 설해체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도 그걸 지적할 수도 없고 또 지적한다고 하면은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죠. 왜 저 팀은 이상하게도 까다롭냐고 하면서 안 부르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건 어떤 그런 간접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죠. 그것도 있을 거고. 우리 빨리 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오늘까지 이렇게 독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건설업체 측에서 독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설치 해체를 하고 다니는 그분들이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서두를 수도 있고 타워 크레인 업자가 또 그 타워 크레인 다른 데로 가서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서두를 수도 있고 뭐 이런 복합적인 것.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위 환경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환경이죠. 이번 사고가 어떤 원인인지 아직 여러분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부실 하에 올해에만 6건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고 사망자만 12명 난 겁니다. 혹시 좀 더 긴 그 통계 자료가 있나요, 박 대표님?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장 제보 같은 걸 조사를 받고 해가지고 쭉 그 사고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총 185명이 사망했어요. 타워 크레인 작업 중에. 20년 동안 185명이 사망? 그럼 1년에 평균 거의 10명 가까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갈수록 이제 고층화되고 대형화돼 가잖아요. 그렇죠.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되는 게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총에 전국에 한 5,500여 대 타워 크레인이 있죠. 전국에 지금 떠 있는 타워 크레인만 한 5,500여 대가 된다는 건데 이대로 이렇게 뒀다가는 또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아예 전문성 있는 조종석들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수입이나 제조 단계에서 조종석을 아예 떼버려요. 그래가지고 비전문가도 누구든지 조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해버렸어요. 그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게 잠깐만요. 조종석이 없이 어떻게 타워 크레인을 조종합니까?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부 작업자들이 누구든지 아무나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니, 자격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타워 크레인을 조종을 하려면은 한 1년 정도 학원을 다녀가지고 면허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조종사로 한 2년 정도 따라다녀가지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정상적인 그 조종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보다 더 쉽게 규제 완화를 해버리니까 그것이 또한 현장에 일상적인 작업을 하다가 장비가 갑자기 중량 오버 작업을 해가지고 막 떨어진다거나 몇 년 전에 그 부평역에서 타워 크레인 그 설치하다가 그 철길로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있었죠. 그런 것들도 조종석이 없는 장비들이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장비들은 주택가에서 많이 가동 중이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규제를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조종이 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3명 사망하고 2명 죽은 건설 현장에 그렇고 그런 일반적인 사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워 크레인을 10년 동안 운전한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였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이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양측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정말 빨간 장미가 갖고 싶은 수요일입니다.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오늘 굉장히 로맨틱한 발언을. 오늘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수요일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감성적인 인사 괜찮네요. 백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 겨우겨우 세입했네요. 와, 지금 바깥에 비도 많이 오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길을 보고 한숨을 쉬다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백 변호사님이 지금
방송 온에어 불 들어오기 1초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길이 많이 막힌다고. 정말 요즘 앞에 주차장입니다. 로맨틱한 노 변호사님과 간신히 입성한 백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오늘 재판정 진행을 할 텐데 앞에서 토론이 뜨거웠어요. 백 변호사님 택시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네.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으시고 청취자들은 임수정, 김양섭, 박상현, 박지연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하지만 신속하게 재판해야 되지 않느냐. 중대사안인데. 따라서 구속 연장을 하는 게 맞다. 석방되면 촛불이 횃불될 거다. 뭐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5339님은 근데 중대한 사건일수록 인권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3번 재판, 4번 재판 과하다. 연장 반대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오균미님, 여문희님 등등등은 인권이요? 그럼 감옥에서도 다른 수감자랑 동등하게 했었어야죠. 감옥에서는 대우를 잘 받으면서 왜 이제 와서 동등함을 주장하는가.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구속을 연장해서 재판하는 게 맞다 쪽에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군요. 많이 더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짧게 코멘트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재판 들어갈게요. 네, 사실 그냥 구속영장을 연장하는 것도 그냥 구속영장 발부한 것과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범죄 명의의 중대성은 뭐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그 얘기를 할 때 아니 뭐 지금 재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재판이 자칫 길어지면 다음 달에 정호성 비서관, 차은택, 최순실도 2차 구속기간 만료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다 풀려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원래 구치소에서도 따로따로 두잖아요. 공무원 분리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말 맞추려 있다고. 예. 그런 면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1심 또 항소심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도주의 우려가 그냥 도망간다 이 뜻이 아니라 안 나올 가능성도 꽤 많아요. 그것도 도주의 우려라고 하는군요. 그것도 봐야 될 거고. 나 아파서 못 나간다. 뭐 이래저래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어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국회에서 태극기도 뿌리고 지금 벌써 지금 내곡동 사저 앞에 집회 신고해놨거든요. 출석 못하면 어떡하죠? 그분들이 막아서면서 뭐 이럴 가능성.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물론 저도 뭐 피고인의 인권 보호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연장이 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래 그 원칙을 따지자면 벌써 이미 2개월씩 3번 연장이 된 상태여서 6개월이 지났으면 사실은 풀어주는 게 맞아요. 원칙은.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 불출석할 위험성이 사실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영장 발부 사유를 들고서 다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원래 바람직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은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코멘트. 사실 이 이야기 하자면 오늘 재판정 다 이거 해도 못할 정도인데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재판이 참 흥미로워요. 저는 어떤 주제냐면 오늘 재판정에 올릴 주제는 욕 이야기입니다. 욕. 백 변호사님 혹시 일상생활에서 욕 좀 하세요? 저는 방송할 때 빼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의 욕입니다. 이런 얘기 막 하셔도 이미지 괜찮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정말 누구를 경멸하는 표현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으로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사실 이 평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안 그러시죠? 저는 욕을 잘하게 생겼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욕을 잘 안 합니다. 자, 바로 이 욕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그 뉴스를 보다가 댓글에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뉴스의 주인공이 이건 명백한 모욕이다 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모욕, 유죄일까요? 아니면 기억이 뭔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있었던 재판인 거죠? 실화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언론사 출신의 한 모 씨가 그 지난해 1월 그 A 씨가 이제 우리도 다 아는 A 씨인데 A 씨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기사를 보고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기억 같은 녀석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출마 기사에다가. 네네. 그러자 이제 그 A 씨가 한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억 같은이라고 하는 그 기억은 일반적으로 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욕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었었는데 2심에서는 기억이 반드시 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기억 같은 녀석은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전체 이 문장을 좀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기억 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 하고 느낌표. 요게 이제 댓글이었습니다. 자,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백 변호사님. 이건 명백한 모욕죄죠. 여기서 기억을 개 말고 다른 걸로 해석하면 좀 코미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이 개라면 100% 모욕죄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상 이건 역시 모욕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욕죄 맞다 유죄. 노 변호사님. 아니 모욕하려면 개를 썼겠죠. 왜 기억이라고만 썼겠습니까? 게다가 그 뒷문장. 대통령과 비슷하구나. 이건 좋은 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모욕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절의 대통령이랑 뭐 같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대통령과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게 모욕이에요? 자, 어쨌든 노 변호사님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근거 단정할 그렇죠. 수 없다. 따라서 무죄다. 오늘 역시 두 변호사 입장과 무관하게 저희가 편의상 나눴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기억 같은 녀석 명백한 모욕이다. 유죄다 생각하시면 백변 유죄. 아니다. 모욕 아니다. 이거 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노변 무죄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백 변호사님. 네. 그러면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 들으셨을 때 뭐가 떠오르셨어요? 기억이? 이건 당연히 개죠. 아니 그러니까 참 국민을 열받게 하는 이건 제가 잘못 여쭤봤네. 노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였어요. 기억이 뭡니까? 아니 곰이 됐으지 곰. 아니, 곰 같은 녀석.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그다음에, 곰 같은.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곰도 모욕일 수도 있는데. 곰은 얼마나 귀여워요. 그다음에 공 같은 녀석. 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는 하긴 거죠. 뭐 강일 수도 있고. 그럼요. 굴일 수도 있고. 강처럼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라. 이런 길일 수도 있다. 거죠. 뭐 이렇게. 보면 열이 받은데. 아예 열 안 받아요 저는. 자, 백 변호사님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욕이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욕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형법에 모욕죄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공연하게라는 건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 경멸적인 표현을 써서 모욕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을 하면 사람들 듣는 데서 욕을 하면 그러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억이 개라면 100% 모욕죄가 됩니다. 경멸적인 표현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넷 댓글을 다룬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누구 한 명을 지칭해서 욕을 하는 것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모욕죄가 있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이상 이걸 만약에 모욕죄로 처벌 안 하면 앞으로 다 초성만 써서 사람들 욕하겠네요. 이게 무죄가 되면 그럼 앞으로 다 초성 이용해서 욕을 해도 다 무죄가 되나요? 댓글에 다 초성이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저는 이게 기억이 아니고요. 강이었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람들이 대부분 개라고 인식을 하면 개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하면 그게 맞는 것이다. 의도한 것이다. 노 변호사님. 아까 백 변호사님이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네? 모욕죄는 사실은 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벌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온전한 단어를 쓰지 않고 초성을 써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은 기억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노력을 했다. 그렇죠. 이런 걸 봐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지금 노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기억이 개라고 전제를 할 때 모욕죄 되죠. 그러면 개라고 썼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욕죄가 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딱 읽고 처음에 이거 네티즌들한테 아마 여기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대부분한테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기억 같은 녀석에서 기억을 개 말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를 경멸하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표시가 맞아요. 욕설이 맞습니다. 근데 초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많이 보호해야 되니까 기억은 다른 걸로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 뭐 곰도 되고 강도 되고 뭐 다 되지 않아? 근데 쓴 사람은 이거 개라고 쓴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한테 특히 질문하겠습니다. 자, 개 같은 녀석 이렇게 쓰는 것하고 기억 같은 녀석 이렇게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 마음이 똑같습니까? 네, 저는 마음이 똑같죠. 그래서 회피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회피하려고 쓴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초성을 쓴다는 거.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자, 그 회피라는 측면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럼요. 노력으로 받아주느냐 아니면은 백 변호사님은 그건 그게 아니다. 꼼수죠. 꼼수다라고 말 그대로 보느냐. 꼼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건 꼼수일 뿐이다. 유죄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욕감은 똑같다 생각하시면 100변 유죄 보내주시고요. 이건 노력이다. 이것까지는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노변 무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1021님. 유죄입니다. 욕이 아니었다면 정말 길이나 강 같은 거였다면 처음부터 전체 단어를 다 썼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쓰리맘님은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죠. 이런 것까지 막으면 정말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이거 모욕 아닙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까지 말씀하셨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원래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 이겁니다.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그 A씨라는 분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는 내용과 함께 과거 그 A씨가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방식으로 기재가 돼 있었어요. 원래 그분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를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댓글을 단 사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그래서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모욕죄의 그런 뭐 죄인이 돼야 되겠죠. 이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인이었다. 이 부분 백 변호사님. 네, 공인은 욕해도 되나요? 공인한테는? 그러니까 개라는 표현을 막 써도 되나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일단 개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니까. 기억.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표현의 자유도 이제 한계는 분명히 설정을 해야죠. 표현의 자유 맘대로 해놓으면 정말 그 온라인 게시판에 온갖 욕설과 온갖 명예훼손이 넘쳐날 건데요. 그냥 공적 인물이니까 이거는 감수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는 그래요. 참 이분 국민 열받게 하시네요. 이 정도 괜찮죠.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녀석이라는 것도 일단은 좀 비하적인 표현이고 녀석도.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석하는 게 뭐 다른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경멸적 표시로 보이는 거고 그게 바로 공연성이고 공연성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는 거 공연성이고 그럼 그게 모욕죄가 되는 거죠. 이게 모욕죄 자체가 처벌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있다면 이걸 처벌 못하면은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초성용에서 다 회피당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의견을 가진 분이 9579님입니다. 유죄 맞습니다. 욕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백변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6408님은 노변 편을 들어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히 읽을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억만 가지고 법정에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백 변호사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단정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1%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느냐. 다른 것일 가능성. 그럼 그렇게 쓰셨겠죠. 그걸 이거를 기억을 쓴 이유는 다른 거였으면 다른 거 썼을 거다. 길, 강 이러면 그렇게 썼죠. 왜 기억이라고 써요? 노 변호사님. 그렇지 않죠. 자기가 기억이라고 썼는데. 냉정하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아까 백 변호사님이 그랬잖아요. 난 친구들하고 일상 생활에서 얘기할 때 욕이 반이다. 근데 그게 그 친구를 정말 경멸하려는 의도로 쓴 건 아니다. 친근감의 표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친근감의 표시다. 욕이라고 하는 것을 쓰더라도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 A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B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고 C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B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단정합니까? 자,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정말 이거는 편하게 서로 욕을 하는 것. 그거는 친근감의 표시인데 이분하고 지금 여기 이 변호사하고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A씨와 A씨와 그러니까 댓글 단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 피고인이 되신 분하고
A 씨 그 변호사 일방은 A씨를 알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 변호사님은 사람이에요. 이분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내서 친근하게 아유 기억 같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멸적인 표시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왜냐면 보세요. 참 국민을 열받게 하는 예. 이게 서로 친해서 편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는 보세요. 경멸하는 의미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모욕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 볼게요. 예. 우리가 김현정 앵커님 유명한 사진 분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분을 알아요. 그렇게 유명하진 그런데 않습니다. 저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해요. 평가를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 있으면 팬심을 발휘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을 단 분하고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이 A라고 하는 분이 서로 알고 모르고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근함의 표시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시길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자, 이러다가 두 분 사이에 욕이 나올까 봐 제 걱정이 됩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표현은 과연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될까 아닐까? 이 공간은 사이버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군요. 6605님. 4490님, 기억이면 어떻고, X면 어떤가요? 기억이 아니고, X 같은 녀석이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X는 분명히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례가, 네티즌들이 X 같은 녀석이라고 쓰면, 제가 그래서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X면 무조건이다. 네. 이거는 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세요? X면? 아니, X 같은 X라고 했을 때 그 X가 물론 뭐 경멸적 표현을 담은 거일 수 있지만, 그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X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국에서도 뭔가 얘기할 때 X라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6605님 걸 제가 왜 안 읽냐고 읽어달라고 하셔서 읽겠습니다. 죄 없는 개를 더러운 정치판에 허락 없이 비유했으므로 개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청취자 문자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굉장히 정말 저는 개가 참 불쌍하다 생각 여러 번 했습니다. 남성분들 특히 개라는 말 너무 많이 쓰셔요. 기억 개라고 생각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자, 판결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예.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댓글 표현은 과연 모욕인가 아닌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21대 79. 79% 대 21%로 모욕 아니다. 무죄다. 노 변호사님의 편을 들어주셨네요.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쪽에 아마 더 방점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청취하신 분들은 기억이 개가 아니어서 지금 노 변호사님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아니 이런 말도 못하고 살면 되겠냐. 답답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욕죄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걸 처벌까지 형사로. 하는 건 입에 족쇄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이상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저는 그냥 빨간 장미를 받고 싶습니다. 한 송이만 주십시오. 오늘은 하여튼 오늘 노 변호사님은 누가 주든지 간에 백 변호사님 나가시다 꽃집에서 한 송이만. 비가 아주 와가지고요. 라디오 재판정 훈훈하게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재판 주제였어요. 예, 기억 같은 녀석. 대법원의 판결은 여러분 무죄가 났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노 변호사, 백 변호사 두 분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노래요. 노 변호사님 밖에서 PD가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골라놨네요. 고맙습니다. 네, 들으면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오는 촉촉한 수요일.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가 다 털렸는데 우리는 뭐가 털렸는지 지금 비밀이라서 안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네, 근데 북한은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 예, 기가 막힌 상황.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태블릿 PC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태블릿 PC 주인은 최순실 씨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신혜월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가 하면 그 태블릿 PC는 내 거야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태블릿 PC 실제 주인이 누군지 가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이 다시 시작된 태블릿 PC 진위 논란 다시 뭉치고 있는 친박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하고 당원들은 아예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저도 어제 그 모습 봤는데요. 어제 한 수십 명 정도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이게 또 가능한지도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근데 국회 잔디밭에 태극기를 막 꽂았다가 이거 허가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철거하려는 국회 경위들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친박단체들의 시위도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어제 또 열기도 했고 장기 농성에 들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또 김진태 의원은 이 검찰도 법정에서 태블릿 PC가 깡통임을 시인했다. 태블릿 PC를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흘 전부터 시작된 논란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선 캠프 SNS 본부에서 일했다고 하는 신혜원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내가 사용한 것이다.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부터 한 사흘 동안에 이런 일들이 점점 이렇게 격화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된 태블릿 PC 진위 논란. 그러면서 다시 결집하는 친박계.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으로 뛰어들었다입니다. 이거 어제 들은 말이에요, 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서요. 이건 천천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 진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자들이 우글대는 그 한복판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워놨다. 이게 지금 친박 측이 바라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구속기한 만기 연장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끌어들인 것이긴 하지만 그렇겠죠.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 촛불 집회로 인민재판이 열렸고 지금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피를 흘리며 홀로 박 전 대통령이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태블릿 PC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만 가짜로 드러나면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박 대통령을 콜로세움에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박사모 입장에서는 이 구치소가 바로 콜로세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어떻게든 빼내서 불구속 상태가 되면 뭔가 후위를 또다시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닷새 앞으로 구속기한 만기가 지금 다가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하지 못하도록 다시 영장 발부하지 못하도록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진위 논란 그동안에도 사실 여러 번 있었는데 잠잠하다가 왜 다시 갑자기 불거졌는가? 구속기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연장하느냐 마느냐 지금 심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행간을 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행간은 그런데 최순실 셀카는 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태블릿 PC가 가짜라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신혜원 씨가 주장하는 근거는 한 두 가지예요. 뭐예요? 대선 캠프 시절에 나도 태블릿 PC를 썼다. 이거 하나고요. 거기에 뭐 드레스된 연설문이나 몇 가지 연설문이 들어있었다. 내가 이런 쓴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 주장이 맞다고 치죠. 그럼 태블릿 PC에 찍힌 최순실 씨의 셀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안 썼던 거라면 그 신혜원 씨 것이 맞다면 신혜원 씨 셀카가 있어야죠. 거기에 왜 최순실 씨의 셀카가 들어있는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셀카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조카 가족 사진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혹시 신혜원 씨가 최순실 씨하고 엄청 친해가지고 태블릿 PC 빌려줬었나? 며칠 빌려줬나?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움직인 동선, 독일이나 제주도 이런데 최순실 씨가 갈 때마다 따라다녔던 태블릿 PC는 그러면 어떻게 또 설명할 겁니까?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여행을 갔던 건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또 근거가 안 되는 것이요. 태블릿 PC를 개통해 준 사람이 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한수 전 행정관이었거든요. 이 김 전 행정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신 씨가 주장하는 태블릿 PC는 내가 최순실 씨에게 건네준 것과 다르다.
대선 캠프에서 쓰던 것 중 하나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 자체가 아예 다른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혜원 씨 주장이 맞다 이렇게 국민들이 공감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까지 나왔던 최순실 씨 태블릿 PC라고 나왔던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국민들이 믿어주겠죠.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박 대통령은 콜로세움에 갇힌 검투사가 아니었다입니다. 아까 콜로세움에 갇혀 있다라고 유영하 변호사는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탄핵된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지금 검투사입니까?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자와 검투사가 피 흘리도록 싸우도록 지시했던 오히려 로마 황제가 박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검투사가 이 사자하고 싸우도록 그 장면을 해놓고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지금 다시 검투사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을 설명하자면 오히려 박 대통령을 피 흘리는 검투사로 만드는 건 박사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무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콜로세움에서 구출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박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만기가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론전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콜로세움 안에 들어간 검투사로 만들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걸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오히려 거부감 느끼잖아요. 예. 이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오히려 여론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단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 콜로세움 안에서 막 전투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오히려 국민들은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이냐 석방이냐 이 이야기를 토론으로 한번 짧게 다뤄보도록 하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최창용님, 사이버 사령부가 이런 북한 해킹 막으라고 있는 건데 여기서 댓글이나 달고 있었으니 참 하셨어요. 네, 생각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1부 여기서 줄입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주 내로 구속 연장 여부는 결정이 될 텐데요. 양측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는 그 양측의 논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죠. 어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이 타워 크레인 문제. 10년간 타워 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분의 이야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모욕죄 얘기를 하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시다가 댓글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적으시죠. 근데 여기다가 기억 같은 녀석이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이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재판정에 올립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활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의 구속수사는 과하다. 불구속 재판이 옳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이 연장 여부를 두고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냉철하게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류여혜 최고위원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혜입니다. 예, 먼저 두 분의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현 대변인. 네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저께 형사합의 22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재판부가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까지 일주일에 4번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고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하다는 데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최초의 SK와 롯데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한지 신문 절차를 갖겠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라는 점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김현정의 뉴스 쇼. 국정원에 쌓인 적폐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또 나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NLL 녹취록 공작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이다 하면서 NLL 녹취록 들고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것이 당시 국정원의 공작이었다고 변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놀라게 해도 될 텐데 하루에 한 가지씩 꼬박꼬박 나오는군요. 곧이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놀라야 할지 걱정입니다. 요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 중에는 어금니 아빠 사건도 빠질 수가 없죠. 딸의 친구를 살해해서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결국 어제 이모 씨가 살해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현장 검증에 나선다네요. 그 현장 검증에 주목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어금니 아빠의 현장 검증입니다. 어금니 아빠로 불려온 이모 씨 결국 살해 혐의를 시인한 거죠? 네, 그동안은 친구 딸이 약을 잘못 먹고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어제 결국 살인 혐의를 시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씨 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네. 이 씨는 피해 여중생을 특정해서 딸에게 부르라고 했고 딸은 그 친구에게 수면제가 된 음료수를 건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로는 여러 명 친구를 불렀는데 그중에 이 학생만 왔다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콕 집어서 그게 아니라 이 학생을 콕 집어서 부른 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씨가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에 이 씨를 대동해서 현장 검증에 나서는데요.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망우동 자택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죠.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확인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살인 혐의는 시인을 했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이 씨 아내의 자살 경위 또 아내가 이 씨 계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주장 등을 두고도 의문이 여전한데 앞으로의 수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네요. 참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풀어야 할 의문들이 아직도 많네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미국 세이프가드 대응에 나선 우리 민관입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전방위예요. 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우리 업체의 세탁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나서는데요. 오늘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책 회의를 엽니다. 삼성과 LG 관계자는 산업부 또 외교부 측과 잇따라서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업계와 정부 각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죠. 미국은 오늘 19일에 국제무역위원회를 열어서 수입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데요. 이에 맞서서 우리는 삼성과 LG전자가 공장도 건설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그 미국 현지에 큰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은 공청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FTA, 한미 FTA를 두고도 미국이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시금석이 되는 사안 같아 보입니다. 이 세탁기 문제.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모로코 2군에 짓밟힌 한국 축구입니다. 아유, 뭐 평가전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참담한 패배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죠. 어젯밤 스위스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 1평가전에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예. 앞서서 2대4로 패한 러시아와의 평가전에 이은 유럽 원정 2연패고요. 특히 최정예로 나섰던 러시아와 달리 모로코는 2군으로 한국을 상대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죠. 그렇죠. 한국은 K리거를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선발 명단의 대부분이 주력 선수였거든요. 예. 경기 내내 의미 없는 실수가 반복됐고 투지도 없었고 개인기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예. 러시아 월드컵 본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한국 축구 이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고민이네요. 신태용 감독도 그런 말 했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못할지 몰랐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랄 만한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해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북한인 추정 해커에 의해서 해킹당해 중요한 기밀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북한 확인됐다고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이 적힌 작전계획 501호가 포함된 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유사시에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은 작전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 계획인데요. 이 중요한 비밀 문서가 이미 지난해 9월에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들이 무더기로 북한 해커들한테 털렸다는 건데요.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김정은 참수 계획이 김정은 손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기밀 자료가 어디에 보관돼 있다가 어떻게 털린 거예요? 우리 군에서 쓰는 이렇게 통신망을 국방망이라 그러고요. 예. 그거보다 더 이렇게 비밀을 다루는 걸 전장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 개는 분리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냥 쓰는 건 인터넷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방망은 인터넷망이랑 연결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해커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맞는데 통합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이걸 연결하는 잭이 있었던 거예요. 공사할 때는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신속하게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놔뒀다가 그 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국방망으로 들어가서 자료들을 빼낸 거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인터넷 우리 시중에서 쓰는 인터넷망하고는 당연히 분리가 돼 있어야 되죠. 이게 섞이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 잭을 잘못 꽂아놨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꽂은 사실을.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해서 해커들한테 털린 겁니까? 그렇죠. 어이가 없죠. 양적으로는 얼마나 유출이 됐다고 합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이걸 조사했던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235GB 정도가 나갔다. 235GB면은 어느 정도예요, 그게? 통상 우리가 A4용지를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데 A4용지 1,500만 장쯤 된다 그래요. 1,500장이 아니라 1,500만 장이요? 네. 와. 양이 많죠.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답답하고 이게 해킹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답답한 거는 235GB가 나갔는데 그중에 어떤 문건이 나갔는지 확인된 거는 53GB밖에 안 되니까 20% 조금 넘게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 한 80% 좀 안 되게는 뭐가 나가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해킹의 특성상 그렇답니다. 나갈 때 들어와서 빼나가고 나면 오래된 건 다 지우고 나가기 때문에 정보 흐름을 이렇게 좀 추적해보면 어느 정도로 나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가 나갔다는 건 모르는 거죠. 워낙 방대한 자료니까. 그러니까 해커들이 자료 빼내가면서 원 서버에 있는 건 지우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사해가는 게 아니라 지우고 가는? 아니 지우고 가는 거는 아니고 빼나간 흔적을 없애는 거죠. 흔적을 그러니까 자료는 남아 있는데 뭘 빼갔는지 그 말하자면 발자국을 다 지우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뭘 빼갔는지 모르는. 235GB를 가져갔다는 걸 안 것도 다행이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이게 약간 좀 이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사이버전은 제가 꼭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와 북한 간에는 사이버전이 매일 매 시간 뭐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당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 제가 밝힌 것처럼 어이없이 당한 경우도 있지만 매번 우리만 당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나간 것들이 상당히 양이 많긴 합니다만 그중에 작전 계획이 나간 걸 많이 걱정들 하시고 저도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작전 계획의 전체 통으로 다 나간 건 아니고요. 일부가 조각조각 나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있는 그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들 많이들 불안해하니까 지금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어이없는 건 그래도 어이없어요. 기가 막히죠. 거기에 지금 김정은 참수 계획까지 들어있다라고 공개를 하셨는데 그럼 혹시 이것보다 더한 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참수 계획은 작년에 그 9월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군이 제시했던 개념이 흔히 우리 3축 개념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MPR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량 보복하는 거, 그죠? 북한이 만약에 우리 공격하면 대량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게 이제 KMPR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수 계획이라는 거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나간 거는 그렇게 KMPR에서 들어있는 작전 개념으로서의 참수 작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참수 계획이 이게 근본 원리는 비슷할 거니까 추정컨대 그게 나갔다는 거고요. 그게 비밀 자료로도 분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일반 자료로 돼 있었던 거죠. 아니 지도부 유사시의 지도부 제거 계획이면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문건일 것 같은데 왜 분류가 안 돼 있었죠? 이게 아주 세밀하게 이제 나간 걸로 확인된 건 아주 세밀한 자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요라 그러자, 요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되게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거기도 상당히 뭐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만 무슨 경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비밀 분류는 돼 있지 않았고 그냥 일반 자료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류가 돼 있지 않더라. 이거 좀 물어보셨어요? 국방부한테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하신 분은 저 같으면 이걸 기밀로 분류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던데 군에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비밀로 정하고요. 그것보다 좀 낮은 거는 대외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급, 2급, 3급 비밀, 대외비로 흔히 이제 군사 기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거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류는 작성자가 결정합니다. 이게 2급이다, 3급이다. 작성자가. 그러니까 문서를 생산하는 사람이 기밀 여부도 결정하고 몇 급인지도 알아서 결정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맘이에요, 그냥? 그렇죠. 우리 흔히 옛날 말로 하면 엿장수 맘인 거죠. 엿장수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좀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기밀로 묶어서 이게 공개가 안 되게만 해놓은 거는 문제가 있고요. 국회가 뭔가 자료를 좀 공식적으로 요구해도 기밀이라고 하면서 안 주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제가 나간 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건 아니냐. 군사 비밀 2급도 있고 3급도 있는데 그랬더니 별거 아니다 그래요. 별거 아니라고. 근데 국회가 달라고 그러면 기밀이라서 안 된다 그러고. 그 이중잣대인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킹당해서 기밀 유출이 된 것도 문제고 거기 안에 있던 자료들 들여다보니 제대로 분류가 안 됐던 것도 문제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드러난 셈인데요. 김정은 참수 계획 외에도 물론 지금 한 20%밖에는 우리가 뭐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20%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5015 작계도 유출됐다 그러고 3100 작계도 유출됐다 그러고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건? 그 내용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상당히 군사 기밀로 취급하는 거라 내용을 밝힐 수는 없고요. 그다음 작계 지금 말씀하신 작계도 통으로 다 나간 건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 극히 일부가 나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밝히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나갔는지 대략 우리 청취자들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도 불가능할까요? 아니 뭐 작전 계획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건이죠. 김정은 참수 계획은 5015에 들어 있었던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군의 입장인데 그거는 군의 특성상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군도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뭘
틀렸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보안 사항이고 예. 만약에 그걸 인들을 공개하면 북한이 만세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서로 이제 안 하는 게.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모르는데 북한은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아이러니네요. 네, 상당히 이게 뚫린 건 의의없고 상당히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완전히 통으로 다 나갔고 우리 군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다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이거는 좀 안심하시라 이 말씀이시고. 네. 근데 이런 해킹을 당한 게 작년 9월 아닙니까? 그때 네. 해킹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보도도 나왔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털렸다는 거는 왜 1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건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틀렸는지 유출된 문건이 뭔지조차도 군에서는 기밀 사항이고 그건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그때 기밀 사항이어서 말 안 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 네. 보도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좀 왜곡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네, 우리가 듣기에는 일반 국민이나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왜곡인데 예. 별거 아닌 거를 북한 누가 가져간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고요. 아, 북한한테 별거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죠, 누가 가져간 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좀 심각해서 저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예. 그리고 이게 아주 민감하게 신속하게 치밀하게 대응을 해서 후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게 봐주자면은 북한한테 이게 별거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별거 아니라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네. 볼 때는 아니 이런 문건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유출됐는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다는 건 마치 좀 국민을 기만한 느낌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입장이나 저 같은 국회의원이나 이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국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런 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희 의원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밝혀내서 다행인데요. 제일 우려되는 점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뭐가 나간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우선 제일 답답하고요. 제가 이거를 공개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자고 결심했던 이유는 우리 군을 망신 주거나 안보 불안을 조성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자극을 줘서 다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후속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작기를 수정을 하고 보안 대책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고 이런 와중에 조금 소홀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라. 이 메시지를 제가 주고 싶어서 그런 결심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여러 번 다짐을 해서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청취자 정민호 님이요. 네. 이제 북한은 아는 비밀을 우리 국회하고 국민만 모르는 셈이 된 거네요. 라면서.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따끔한 지적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35GB가 저는 그렇게 많은 양인지 몰랐네요. 1,500만. 우리가 컴퓨터 사면 하드 크기가 한 25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드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진 넣어놓고 자료 넣어놓고 이렇게 해도 다 하드를 채우지 못하는 한 20년 양이니까. 써도 계속 쓰는데.